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한수정입니다. 오늘 장 초에 강하게 출발했었던 우리 시장 단기 상승에 의한 부담감으로 현재는 양시장이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에는 어느 정도의 어제 이 시각 정도의 수준에서 움직여주고 있는 시장이고요. 최근에 콘텐츠주들의 강세 보여줬었는데 오늘은 싸이월드 재개 소식에 연이어서 관련 주들까지 콘텐츠주들의 테마 확장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콘텐츠주들의 강세 때문인지 또 넷플릭스의 실적 발표도 호실적으로 나왔고요. 지금 글로벌 경기는 양호한 흐름 속에 중국이 경기 둔화에도 금리를 동결하겠다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부채 규모만 키울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전장부터 오후장의 이슈들을 저희가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도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요. 같이 들어오셔서 오늘 시장 확인해 보시죠. 저희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 서울경제TV 언택트 강연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서울경제TV 더하기 유튜브 채널로 오후 1시에 오셔도 되고요. 샵 0082번으로 또 다른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문의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각의 시황을 브리핑해드리고요. 또 실시간 검색어 상위 종목과 서울경제TV 특징주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각 시황 브리핑 김혜연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미증시는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3분기 실적 발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들의 실적 호조세의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전일 S&P 500 지수는 최고점 부근까지도 올라서는 모습이었습니다. 국내 증시는 오늘 변동성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넷플릭스 실적 호조로 미디어 관련주 엔터주들의 강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럼 자세한 이 시각 지수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스피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오늘 장 초반에 강세 출발을 했지만 오전 중에 하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도 현재 낙폭 크게 줄여나가고 있고요. 0.26% 빠진 3021포인트 선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반등에 성공하는 듯 보였는데 현재 다시금 또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0.04% 하락세 보여지고 있고요. 1004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기관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 전일 매수 우위 보여졌었는데 하루 만에 또 매도로 전환을 한 모습입니다. 2,381억 원 매도하고 있고요. 외국인은 장중에 매수로 전환을 해주었습니다. 현재 125억 원 매수해주고 있고 개인은 2,331억 원 매수 우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양 매도가 오늘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은 160억 원 매도하고 있고요. 외국인도 986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이 매도폭 현재 줄여나가주고 있습니다. 개인은 현재 1,464억 원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상승하는 업종 테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증시에서 비트코인 ETF가 상장하면서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현재 높아진 상황이죠.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비트코인 ETF 상장이 모멘텀이 돼서 가상화폐 가격도 현재 상승 추세를 이어나가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연내 8개 선물 ETF가 추가로 상장이 계획이 되어 있다라고 하고요. 여기에 최근에 또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NFT의 시장 확대 기대감에 서울 옥션 같은 종목들도 추가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서울 옥션 현재 0.83% 강세 보이고요. 24,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SBI 인베스트먼트 현재 3.76% 강세 보여지고요. 다날은 25%대 급등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7,820원에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하락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철강주들이 약세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원자재 가격 급등세 속에서도 철강주들은 연이틀 약세 흐름이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3분기 호실적이 전망은 되고 있지만 중국의 경기 둔화로 하락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세계의 철강협회가 또 올해와 내년도 철강 수요 전망을 하향 조정한 것도 주가에는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잠정 영업이익이 3조 1,100억 원으로 분기 최대 규모가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주가는 함께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 현재 2.16% 하락세 보여주고요. 45,3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동국제강 3.56% 빠지고 있고요. KG 동부제철도 4.74% 밀려난 12,05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증시 탑10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강보합권 속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7만 원대 지지를 해주고 있고요. 네이버와 카카오 최근에 규제 논란 속에서 주가가 부진했는데 어제 오늘 모처럼의 꿈틀거리는 강세 흐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와 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어서 서경이 뽑은 특징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로이스, 넷플릭스의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엔터주들 잘 가고 있는데요. JYP 3분기 실적 기대감에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을 나섰습니다. NHN벅스는 싸이월드 서비스 재개 연일 현재 시세를 분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상한가 터치도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세 종목 뽑아서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로이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가 오징어 게임의 흥행으로 가입자가 438만 명이 신규로 추가가 됐다라고 합니다. 알로이스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만 있으면 넷플릭스와 같은 OTT 플랫폼을 시청할 수 있는 소형 장치를 또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국내 업체 중에서는 유일하게 또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서 거래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소식에 오늘 시장에서 관심이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6.98% 오른 5,29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LG화학이 있습니다. LG화학이 전기차 배터리 자회사인 LG에너지솔루션이 지난 18일에 스텔란티스와 북미 지역의 전기차 배터리 합작 법인을 설립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강세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번 협력으로 LG에너지솔루션이 북미 지역 내에서 시장 지배력이 강화가 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들까지 나와주면서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1.2% 오른 84만 1,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오리온이 있습니다. 최근에 식료품주에 대한 관심이 다소 식었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리온이 2달 연속 호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원가율이 하락한 가운데 가격 인상 효과가 나타났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효과가 이제 시작일 뿐이고 앞으로도 실적이 더욱더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강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5.44% 오른 12만 6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탑10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 시각 시황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시장은 계속 좀 조정을 받고 있고요.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아까 전까지만 해도 방송 시작 전까지만 해도 강보합권이었는데 말씀드리면서 지금 약보합권 전환이고요. 또 오늘 상승하는 업종과 종목들까지 살펴봤거든요. 객장 상황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 백인범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외국인들의 수급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조금씩 들어와 주고 있긴 한데요. 그래도 매수 규모를 줄이고 있습니다. 먼저 객장 상황부터 들어볼까요? 네, 오늘 같은 경우 외국인만 좀 코스피 시장에서 소폭 매수세 좀 오후 들어서 좀 전환하는 모습이 특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외에는 양시장 모두 좀 매도세를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외국인은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소폭 매수에 나서는 가운데 삼성전자, LG화학, SK하이닉스에 대한 매수세가 코스닥 시장에선 JYP 엔터테인먼트,
스튜디오 드래곤, CJ E&M 등에 대한 매수세가 좀 특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기관 역시도 마찬가지 양시장 모두 좀 매도세를 보여주는 상황 속에서 코스피 시장에선 DPC, SKC, 하이브에 대한 매수세가, 코스닥 시장에선 SM, 셀트리온 헬스케어, 동진 세미캠 등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시장 한마디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시장 한마디 미디어 엔터 업종 강세 지속으로 좀 정해봤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초반 상승세 이후에 좀 외국인 선물 매도폭이 좀 확대되는 점 등과 더불어서 이 중국 LPR이 18개월 연속 동결을 발표한 점 등의 좀 보합권, 그러니까 약세로 좀 전환하는 등 시장은 최근 반등 이후에 매물 소화 과정을 좀 거치는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이러한 지수 정체기 속에서 이제 오늘도 좀 상승하는 대표적인 업종 가운데 하나가 바로 미디어 엔터 업종이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넷플릭스 실적 호조 영향 등의 장 초반부터 강세를 보인 미디어 엔터 업종, 거의 업종 내 거의 모든 종목들이 상승하는 상황이다라는 점에서 이제 시장 내에서 좀 가장 주목받는 상황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잘 아시겠지만 이들 업종의 상승 요인 크게는 이 오징어 게임 흥행에 따른 K 컨텐츠의 가치 상승, 그리고 또 위드 코로나로 인한 오프라인 콘서트 재개 기대감,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한 컨텐츠 확보에 대한 수요가 좀 작용하고 있지 않나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최근 들어서 다시금 메타버스 관련 테마가 좀 주목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메타버스와 관련된 이 컨텐츠 밸류 체인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의 일부도 이 컨텐츠에 있어서 가장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미디어와 엔터 업종의 이런 상승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신규 매수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가격이기 때문에 조정에 따른 두려움에 좀 신규 매수가 좀 주저해지는 이런 모습이긴 하지만 시장 반응은 아직까지는 엔터 업종과 미디어 업종에 대한 관심이 계속 유효하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그 외 게임 업종 일부 종목 같은 경우에 이 블록체인 기술을 게임에 접목한 게임 등이 좀 인기가 얻고 있다라는 점 등의 일부 게임 종목들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컴투스와 룽투코리아 등이 좀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메타버스와 관련된 이 컨텐츠 밸류 체인 구축을 위해서 유망 기업에 약 3,500억 원가량을 투자한 점 등이 다시금 좀 부각되는 모습이었고, 룽투코리아 같은 경우 준비 중인 이 신작 흥행이 기대가 된다는 점 등과 더불어 향후 블록체인 관련 게임 출시도 준비하고 있는 점 등이 부각이 되면서 시장 내에서 강세를 보였던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정리하자면 향후 시장은 당분간 지수 상단으로 움직일수록 좀 부담을 좀 느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지수 상단 제약 속에서 종목 장세가 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는 점. 일단 많이 오른 건 일부 줄이고 덜 오른 종목을 사는 전략도 일부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점에서 큰 틀에서 좀 종목 장세에 대비해보자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시장을 끌어가고 있는 종목과 업종들이 이런 미디어, 엔터, 그리고 게임주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도 신규로 진입하기에는 다소 부담될 수 있으니까요. 계속 시장 주의하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객장의 백인범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는요, 오늘장 이슈 알아볼 텐데요.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 연결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였었죠. 이 탄소 중립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탄소 중립안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또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고 또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건지 내용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어저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2050 탄소 중립위원회 회의를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정부의 두 가지 탄소 중립안이 이제 제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두 개 안 중에서 이제 A안이라고 하게 되면 그 화석 연료, 그러니까 석탄이나 석유, LNG의 발전을 이제 전면적으로 중단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B안 같은 경우는 석탄, 석유 발전은 중단을 하고, 그 다음에 LNG 발전은 유지를 하겠다. 대신 이제 CCUS 등을 적극 활용해서 순 배출 제로를 달성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CCUS,
같은 경우는 이제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활용을 뜻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기존에 그 이산화탄소를 그러니까 LNG 발전을 통해서도 이제 탄소가 나오는데 그 탄소를 이렇게 이제 CCUS를 통해서 배출을 이제 억제를 하겠다, 배출된 것을 다시 포집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가 나왔던 게 어저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정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를 감축을 하겠다라고 이제 수정을 했습니다. 기존 목표가 2018년까지 26.3%를 감축 목표였었는데요. 그거에 비해서 상당히 좀 강화되는 안을 제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발표된 이제 탄소 중립안은 27일 날 그러니까 국무회의에 상정이 될 거고요. 만약 국무회의에서 결정이 될 걸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다음 달에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자 회의가 영국에서 개최가 되는데요. 그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2030 그 감축 목표 수정안이 발표가 돼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알려질 걸로 그렇게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탄소 중립안이 이제 갑자기 좀 강화되는 이제 그런 측면이 있다 보니까 산업계에서는 전체적으로 조금 우려의 목소리가 아직 좀 큽니다.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이제 탄소 제로로 전환을 하려면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 전환 비용이 크다라는 거를 이제 가장 우선시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탄소 제로를 하기 위한 기술 개발이 아직 2050년까지 한참 남아있다라고는 하지만 개발 속도를 보면 그때까지도 이제 미진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얘기했던 대로 탄소 제로 정책이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좀 있습니다. 그 일례로 이제 중국이 최근에 탄소 제로 정책을 좀 강하게 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추진을 하면서 전력난이 발생하는 이런 문제점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산업계에서는 좀 더 걱정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이제 정부 입장에서 보면 관련된 이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그런 이제 정책 관련된 의지나 그다음에 기업의 전환 사업 지원을 확충하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으니까 좀 더 상황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로 인해서 시장에서는 탄소 중립이라는 테마가 형성이 되고 있고 어제는 또 관련 일부 종목들이 상승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잠깐 주춤하긴 한데요. 어떤 종목들을 관련주로 봐야 될지 그리고 여기에 또 핵심 기술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탄소 중립이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테마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탄소 중립은 모든 산업에 적용이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분야가 아니고요. 전 산업 분야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탄소를 많이 줄여야 되는 분야들이 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발전 관련 부분, 그다음에 산업의 철강 관련 부분, 그다음에 수송 부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세부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발전 부분 관련돼서 이제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분야가 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이산화탄소를 포집, 그다음에 저장하는 CCUS방 관련된 그 분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송 분야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요즘 얘기 나오고 있는 친환경 관련 차량, 2차 전지도 그렇고요. 수소차도 그 부분에 해당될 것이고요. 또 하나가 바이오 디젤 관련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 부분은 가장 큰 부분이 이제 철강 관련된 공정을 전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현재 철강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이제 막대한 석탄이 지금 투여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석탄을 줄이고 이걸 이제 수소 같은 걸로 대체하기 위한 그런 이제 작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직까지는 실증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소규모밖에 이제 확인이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상용화가 될지 언제쯤 될지가 이제 관건일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석유화학 원료를 기존에 이제 석유에서 다른 원료로 이제 전환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이오 디젤도 있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기타 이제 석유 말고 플라스틱 같은 데서 원료를 전환하거나 아니면 이산화탄소를 활용하는 그런 다양한 방법들이 이제 얘기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에 시장에서 탄소 중립 관련주로 해서 이제 많이 올랐었던 종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크게 두 개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산화탄소 포집인 CCU 관련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KC 코트랩이나 그린 케미칼, 태경 BK, 캠프로스,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이제 이산화탄소를 포집을 해서 지하에 묻거나 또는 화학 제품으로 리사이클링을 현재 연구 중에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산림 조림 관련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탄소 배출권을 이제 탄소를 배출하는 거 말고 또 탄소를 없애기 위해서 이제 조림하는 것도 탄소 배출권을 확보하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 현재 이건 산업이나 한솔 홈데코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즉 조림 산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관련돼서 탄소 배출권을 이제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외에 추가적으로 이제 관심 있게 오늘 이제 기술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온실가스 저감 기술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이제 후성을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바이오가스 자원화 산업을 하고 있는 에코바이오, 그다음에 탄소 포집 흡수제를 생산하고 있는 유니드들도 일단 관련 산업으로 같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야에서 우리가 익숙한 종목들도 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CCU는 좀 이 시장에서 많이 언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탄소 포집 및 활용 저장 기술이라고 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탄소 중립에 대한 테마가 아직까지는 생소한 면이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잠깐 급등을 했다고 해서 따라잡다가는 또 고점에서 지금 물려있는 상황이 되기가 쉽을 것 같거든요. 앞으로 접근하기에 어떻다고 보시는지 전략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뭐 단기적인 것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아마 그 종목을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탄소 절감 관련된 산업이 아직은 시행 초기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CCUS 같은 경우도 지금 선진국에서도 아직 그 관련 기술을 실증 단계로 지금 검증하고 있는 그런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용화까지는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국내도 뭐 비슷합니다. 국내도 어떻게 보면 선진국보다 약간 조금 더디게 좀 진행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관련 기술이 확립되고 있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증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음을 좀 아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신 이제 정부의 탄소 배출 제로 정책에 맞춰서 정부에서 이제 R&D 관련 투자를 상당 부분 확대할 걸로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밝힌다라는 거는 향후에 이제 투자가 계속 이루어질 거고요. 이런 투자에 따라서 관련 기술들이 좀 더 빠르게 상용화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긍정적인 모멘텀을 갖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력이 있는 회사 중심으로 선별해서 투자하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테마주로 이제 분류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테마주에 들어가기 위해서 없는 기술도 개발하겠다라고 해서 부풀려지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작은 기술을 바로 상용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또 포장되는 경향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은 잘 판단을 하셔서 잘 골라내시는 그런 이제 해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직까지 실증 상용화 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하지만 정부 정책을 좀 잘 살펴보자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그러면 이 탄소 중립 관련주 중에서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종목이 좋을 것 같은지 추천주 하나만 좀 추천을 해주시죠. 네, 탄소 중립 관련돼서는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이 그 기술이 개발 초기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탄소 중립과 관련된 사항이 좀 진행된 그런 기업 중심으로 아마 고르시는 게 좋을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이제 휴캠스라는 종목입니다. 휴캠스는 요즘에 이제 많이들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정밀 화학 업체입니다. 암모니아나 질산 등을 활용해서 이제 폴리우레탄 재료인 NT를 주로 제조하는 그런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실적도 상당히 좋은 기업입니다. 상반기 실적이 매출이 한 4천억 정도 발생을 했고요. 작년 대비 한 28% 정도 증가를 했고요. 순이익 같은 경우는 493억으로 46% 정도 증가를 한 그런 기업입니다. 제가 이렇게 정밀화학 업체를 얘기한 이유는 이 회사가 국내 최대의 탄소 배출 판매권을 보유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탄소 배출권 판매 기업이라는 건 현재 그 탄소 제로가 되면서 탄소를 배출 많이 하는 기업들은 탄소 배출권을 이제 사와서 탄소의 배출량을 줄이는 그런 조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탄소 배출을 판매를 한다라는 기업은 향후에 이거를 수익으로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조림 관련 기업들도 대표적인 이런 탄소 배출 판매권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휴캠스 같은 경우는 질산 공정 내에서 온실가스 저감 장치를 설립을 해서
탄소 배출권 사업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국내에서 가장 큰 탄소 배출권을 현재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만 해도 탄소 배출권 관련된 수익이 374억이 발생을 했습니다. 국내에서 아마 거의 유일하게 탄소 배출권 관련된 수익이 발생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그 탄소 배출권 관련된 중립 얘기를 했을 때 어떻게 보면 가장 크게 직접적으로 바로 와닿는 게 탄소 배출권 거래 관련 부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탄소 배출권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판매권을 보유한 기업이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지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휴캠스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암모니아를 활용한 그런 이제 제품을 만들다 보니까 암모니아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관련된 그 방법을 개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 이슈가 수소 관련된 이슈 중에 하나가 암모니아를 통해서 이제 이동이나 저장을 하겠다라는 그런 기술 관련된 분자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향후 수소 관련된 부분도 부가적으로 아마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으로 조금 분류돼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관심주로는 휴캠스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국내 최대 탄소 배출 판매권을 보유한 업체다라고 설명해 주셨고 이 외에 탄소 중립 관련주 다른 종목들 좀 급등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추가 매수 가능할지 짧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추가 매수보다는 지금은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탄소 배출권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당연히 훌륭한 사항인 건 맞지만 지금 상황에서 아직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기술력이 확보되지 않은 기업들이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시고 나서 아마 투자를 하시는 것도 늦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탄소 중립 관련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이슈 칼럼으로 이어집니다. 네, 시장 핵심 이슈 짚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SPM의 김영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미국 증시 보면요. 다시 그래도 반등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닥을 다진 이후에 이제 상승 추세로 진입했다라고 봐도 되는 걸까요? 네. 제 생각에는 상승 추세가 좀 빠르게 진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오늘 우리 시장도 조정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해외 선물 봐도 다우나 나스닥이나 다 조정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렇게 심각한 조정이라고 볼 필요는 없고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조정이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간단하게 먼저 지금 현재의 시황 해외 선물 쪽을 보시면은 지금 다우나 S&P나 나스닥이 하락을 보이고 있지만 이게 무슨 채권 시장 쪽, 그러니까 미국의 채권, 10년물 채권 쪽이 하락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나타나는 그런 자산시장 전반적인 조정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물론 달러 같은 경우가 약간 강세를 보일락 말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아직도 하향 안정권에 들어있는 상태고 채권이 시세가 회복이 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조정은 단순히 반락하는 단기적으로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반락하는 그런 시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다우지수 많이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신고가를 앞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후반부터 자산시장 모두 다 강세 전환을 한 상태고 단기적으로 하락폭을 거의 다 만회했습니다. 나스닥은 조금 더 만회를 해야 되고요. 다우는 거의 다 만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본시장 쪽의 흐름은 어제 35,457포인트 이쪽에서 마감을 했는데 고점 대비 한 0.5% 정도 하락한 상태로 마감을 했거든요. 근데 선물 같은 경우는 오늘 오전 9시 우리 시장 개장할 때까지도 좀 추가적으로 좀 더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역시 마찬가지로 한 위에서 보면은 고점 대비 한 0.5% 정도 하락한 상태에서 고점을 찍은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한 170포인트 정도가 남은 거죠. 신고가에 비하면은요. 그래서 0.5%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넘어설 수 있는 모습이다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조정을 보일 수밖에 없고 그게 자연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105,500포인트 레벨 다우로 봤을 때요. 여기가 8월 25일부터 9월 7일까지 계속 거래가 누적이 된 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물을 좀 쌓고 내려왔기 때문에 거의 한 달 동안 움직인 주세를 그냥 매물 소화 과정 없이 하루에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죠. 하기 때문에 매물 소화 과정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큰 문제는 아니고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다른 시장하고 비교해 봤을 때 크게 악재가 있어서 조정을 받는다라기보다는 그동안의 상승폭에 대한 반락이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유는 이렇게 기술적인 측면이나 타 시장과의 이 상호 관계에서 좀 봐도 마찬가지 찾아볼 수 있겠지만, 펀더멘털적 요인 쪽으로 이렇게 접근해서 개별 기업들의 움직임을 좀 살펴봐도 이러한 단순 조정 이후에 신고가를 낼 가능성이 지금 커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뭐냐면은 구성 종목들 중에서 강한 종목들, 그러니까 지수를 끌고 가는 종목들, 기업들을 보면은 신고가 가능성을 높이고 있고 신고가를 내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개별 기업들 주가의 약진이 지금 다우지수 쪽에서 30개 종목 중에서 두드러지는 종목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다우지수가 신고가 경신을 할 때마다 나타났었던 그런 종목들, 기업들이 뭐냐면은 글로벌에서 이 마켓 셰어가 강한 그런 기업들하고 미국의 대표 내수 기업들, 이쪽에서의 움직임이 신고가를 내면서 다우지수 끌고 갔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찾아보면은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나 아멕스, 맥도날드, 뭐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일반적인 기업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홈데포나 세일스포스닷컴, 유나이티드 헬스 같이 미국 내에서 확고한 입지를 붙이고 있는 그런 종목들, 기업들이 지금 신고가 흐름으로 들어서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배경 요인을 살펴봐도 어느 정도 좀 차별적 요인이 과거, 작년하고 좀 차별적으로 볼 수 있는 게, 금리 상승이나 이 상품 가격의 모멘텀이 작용되는 종목들이 강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항상 신고가를 냈었던 그런 기업들, 다우지수를 끌고 갔었던 종목 이외에 이번에 좀 상승 모멘텀이 작용되는 것은 쉐브론이나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 같은 기업들이 이제 신고가 흐름 쪽으로 들어서고 있는 것이죠. 금리하고 상품 가격하고 연동이 되는 종목들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종목들하고 이렇게 합해보면은 한 10개 종목 정도는 이미 신고가로 들어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30개 중에서 신고가가 들어섰기 때문에 이것은 향후에도 강한 시장이 전개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신고가를 낸다라는 것을 단순히 투기적인 관점에서 따라붙자 이런 얘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신고가를 내는 종목이 실적이 좋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가에 선반영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악재가 지금 여기저기 좀 있는 악재들이 좀 더 수그러들면 이런 기업 실적들이 주목을 받고 신고가 종목들이 또 더 주목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다우지수 같은 경우 좀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신고가까지는 아닌데 우리 코스피 쪽으로 이걸 연동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업종별 흐름을 이렇게 살펴봤을 때 약간 비슷한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업종별 흐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까지 이제 반등이 나타나면서 10월 초부터 이게 하락이 시작이 됐는데 10월 전체에 이렇게 10월 1일부터 어제까지의 누적 수익률을 구하니까 거의 낙폭을 단기 낙폭을 상당 부분 이제 만회하면서 거의 고압 수준까지 올랐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렇듯이 이렇게 급등락을 한번 거치면은 업종별로 수익률 차이가 나고 그것의 의미를 좀 살펴야 되는 그런 배경 요인들이 좀 이렇게 부각이 되기도 하는데, 미국 시장에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런 내용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미국 시장이나 우리 시장이나 향후에 나타날 수 있는 모습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포커스를 맞춰서 향후 전략에 좀 반영을 시켜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익률을 살펴보면은 10월 수익률이 코스피가 한 2.3% 어제까지요. 이렇게 좀 빠진 모습인데, 업종별로 보면 이제 섬유의복 같은 경우가 12.7%가 오르고 서비스 업종이 4.3%. 이게 서비스 업종이 좀 막연하죠. 여러 가지 업종이 좀 이렇게 뒤죽박죽 섞여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이건 종목별로 좀 살펴봐야 되고요. 그래서 운수장비가 2.6%, 증권도 한 2%,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었던 상품 관련한 그런
화학, 철강이나 이런 소재 업종이 1.5%가 또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미국과 좀 비슷한 그런 모습이고, 또 가격 전가가 좀 가능한 그런 음식료 업종도 1.5%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보험 업종 같은 경우도 0.7% 이렇게 상대적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미국 쪽하고 아주 비슷한 거죠. 상품하고 금융업종 비슷하고 이 내수에서 어느 정도 입지를 붙인 그런 기업들의 주가가 강한 그런 모습. 결국 코스피도 이런 금융이나 그런 방금 말씀드린 그런 종목들 그리고 고배당 기업까지도 이제 강세를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20년, 그러니까 2020년 작년의 강세장하고는 약간 좀 다른 모습이죠. 2020년 그 후반에 나타났었던 모습하고요. 그래서 한국과 미국 모두 이 4월에 금리 상승하면서 나타났었던 주식시장이 영향을 받으면서 상승했었던 모습에 그러한 모습들이 다시 10월에 재현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향후에 어느 정도 이렇게 레벨업된 상태에서 유지될 것이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이 예전같이 제로금리 이쪽이 계속 유지될 거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고 이미 뭐 금리가 미국 같은 경우 1.6%까지 올라온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향후에도 이런 이번에 강세를 보인 업종이나 기업들이 좀 어느 정도 비중을 실어줘야지만 향후에 수익률을 좀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 나타났었던 모습이 그냥 일과성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향후 업종별 대응 전략을 생각해 볼 때 이런 금리 변동이나 상품 가격 상승에 따른 수혜기업 이쪽하고요. 그리고 기존에 이제 우리가 수출 중심의 업종 대표주가 이제 뒤따라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 두 업종군의 순환매 가능성에도 향후에 좀 대응을 하면서 시장을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별 종목별로 또 신고가를 이어가는 종목들도 있고 우리 시장도 이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요. 지금 금리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으니까 금리 상승에 대해서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고요. 이 채권에 따른 불안감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10년물 국채는요 계속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시장이 다 반영을 했다고 보시나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하신 대로 금리가 약간 불안 요인이 되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게 크리티컬한 레벨 4월의 저점을 깨면은 좀 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좀 깬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1.6%대 진입한 모습이 가격 수준으로 보면은 4월의 저점을 깬 모습이거든요. 그러면은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자산시장 쪽으로 좀 안 좋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지금 단기에 마무리되는 모습이어서 이쪽도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4월 저점 이탈한 모습이라는 것이 이 그림에서 보시듯이 제가 이건 뭐 계속 업데이트해서 보여드리는 모습인데 저 빨간 점선 저쪽을 이탈을 하면은 추가적으로 쭉 밀릴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쭉 밀려 내려가는 모습인데 지금 저 스케일로 저렇게 약간 한 1년도 안 되는 기간이죠. 저 스케일로 해가지고 보면은 이게 바닥이 완전히 깨져버린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한 2년 정도의 기간으로 스케일을 잡으면은 저 아래 또 층층이 지지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깨진 데서 쫙 밀려 내려가는 건 아니고 한번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자산시장 전체적인 악영향이 단기에 마무리되는 모습으로 정리가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다음 표를 또 하나 말씀드렸습니다. 표를 만들어봤습니다. 오늘 세 번째 표인데요. 하나 맨 위가 다우지수 선물 그리고 두 번째가 S&P 500, 세 번째가 나스닥 그리고 네 번째가 채권 그리고 아래가 이제 달러 인덱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위에서 네 번째 그래프의 그 채권 제가 박스권으로 까만 박스권으로 표시한 그 구간이 저 저점을 이탈한 4월의 저점을 이탈한 금주 초반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게 그 모습이 나타났을 때 위에 세 개 그래프가 모조리 다 하락으로 이렇게 꺾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만 급격한 하락은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달러도 상승을 나타냈지만 그렇게 강하게 흘러갔었던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깨고 내려가도 아래쪽에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만 반영이 되는 것이고 충격이 일시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금리 추가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여기서 정리가 될 수 있죠. 금리가 이제 정상화되는 것이 어느 정도 일단락되는 분위기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채권이 저렇게 한번 저점을 이탈해버리면 저는 많이 내릴 줄 알았어요. 채권도 그렇고 주식시장도 그렇고. 그런데 바로 아래쪽에 있는 지지선에서 걸터 앉았고 주식시장은 영향을 거의 안 받았듯이 회복을 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이제는 금리 수준이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금리 정상화가 일단락되고 있고 여기서 나타나서 그 전저점을 이탈해버리는 그 모습은 일시적인 현상이고 우려감의 정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과거로 돌이켜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떤 때하고 기억이 이렇게 오버랩될 수 있냐면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제가 종종 그 인용을 해서 말씀드리는 그 주가 강세기의 초반요. 이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들어서면서 초기에 금리가 많이 올라갈 거다라고 해서 지금처럼 막 급등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때도 초반에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면서 뭐 금리가 어디 수준까지 올라간다 뭐 이러면서 우려를 하다가 어느 순간까지 올라간다 하면은 과잉 반응이었구나라고 하면서 바로 꺾여 내려갔단 말입니다. 실제로는 어느 수준까지 올라가면은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지금이 고성장 시대로 보기는 힘든 아까 좀 이따가 다시 성장률도 말씀을 드리겠는데 전체적인 것으로 봐서 팬데믹 이후에 상대적으로 착시 효과로 성장률이 높아 보이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저성장 추세는 계속 진행이 이미 된 상태이기 때문에 금리가 막 올라간다라는 것이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금리가 올라간 다음부터는 실제로는 반락하면서 안정권으로 들어설 수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인플레이션하고 금리를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페드 쪽에서는 단기적인 인플레이션 지속은 계속 얘기를 하지만 정책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변화를 시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도요. 그래서 세인트루이스 페드의 그 제임스 블러드 총재가 지난주에 CNBC 인터뷰도 하고 했었는데 그 연준의 대책에 대해서 인플레이션 변화에 대해서 크게 어떤 변화 가능성을 시사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처럼 시장 반응이 이렇게 날카롭게 반응하지도 않고 있고 인플레이션 얘기를 해도요. 그리고 연준이 뭐 이렇게 크게 정책을 변화할 것도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이슈가 많이 녹아들었고 시장도 과잉 반응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패드 쪽에서 이 기준금리하고 10년물 국채 수익률 지난주에 제가 마무리 쪽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조금 더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이번 주에 금리가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은 오늘 네 번째 표입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 제가 까만 박스권으로 표시한 그것이 이제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온다라는 그 말씀을 지난주에 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들어왔다가 최근에 4월에 다시 벗어났다가 이번에 다시 들어서고 있는 것이고 지난주에 약간 반락했다가 다시 치고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푸른색 선이 실제 기준금리고요, 패드에.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지금 푸른색 선은 바닥에 깔려 있잖아요. 근데 붉은색 실질금리, 그러니까 국채금리, 10년물 국채금리는 저만큼이 올라왔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지난주에 드리다가 못 드린 말씀이 뭐냐면은 저 푸른색 선이 따라 올라와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6%까지 올라왔으면은 실제로 기준금리는 그거보다 25bp나 50bp 정도 아래쪽에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기준금리가 1%나 1.25%까지 패드가 인상을 해도 시장은 충격을 먹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저 붉은색 10년물 국채금리가 저만큼 올라갔기 때문에요. 푸른색도 당연히 올라와야 된다는 것인데 기준금리는 올라오려면 최소 1년 이상을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 시장은 1년 이상의 뒤의 것을 미리 반영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추가적으로 지난주보다 더 추가적으로 지금 금리가 올라왔는데도 시장이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1년 이후에 나타날 악재를 벌써 반영을 시켰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는 상황까지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다만 외국인 매수세가 우리 쪽에 왜 안 들어오느냐, 뭐 이렇게 우린 금리까지 올렸는데 금리 높은 대로 이렇게 유동성이 가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들 생각을 하시지만 실제로 저렇게 올라온 금리를 생각을 해본다면
미국이 금리를 어느 정도 인상을 한 효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쪽의 매수세가 우리가 금리 인상을 해도 들어오지 않고 다른 이머징 마켓 쪽에서 금리 인상을 해도 들어오지 않는 그 이유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메리트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실세 금리가 미국 쪽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래프가 미리 악재를 반영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모든 나라가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게 아니라 미국 쪽으로는 안정권에 이미 진입을 했지만 이머징 마켓 쪽으로 유동성이 투입되지 않는 이유로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다른 이유다 이것이죠. 그래서 미국 쪽을 계속 좋게 말씀을 드리면서 미국 쪽 비중을 어느 정도 제고해야 된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현상이 향후에도 벌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금리를 수준을 계속 올린다라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향후에 외국인 매수세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더 상대적인 강세를 간다라는 것은 약간 좀 기대하기 어렵고 미국을 쫓아가는 정도의 수익률은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시장에서는 이런 악재에 대해서는 소화를 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과민 반응을 하고 있지 않아서 그나마 연준도 소통을 하고 있어서 시장이 반등하고 있는 모습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본다면 시장이 이미 선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악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됐고요. 강세장으로 우리 시장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미국 시장은 강세장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렇다 해서 앵커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빠진다 이런 얘기는 아니니까요. 따라가긴 갈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앞서갈 수는 없는 모습이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막 들어와서 대량 매수를 해서 막 이렇게 버블을 만들거나 이럴 확률은 낮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테이퍼링 같은 경우는 이미 예정된 수순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8월에 재무부 국채 발행할 때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저는 11월이다 이거 말씀을 드렸었고 그것이 향후에 그 8월부터 11월 사이에 어떤 다른 일이 벌어지면 변동이 되겠지만 재무부 쪽에서 이미 어느 정도 언지를 주고 있고 시장에 힌트를 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11월 초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11월 초에는 내년 1분기에 국채 발행 일정이 나옵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테이퍼링이 내년 1분기에 어떻게 갈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8월에 11월을 볼 수가 있었듯이 이번 11월에는 내년 3월까지가 보이는 그런 장세입니다. 글로벌 유동성에 대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11월 초가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매년 4분기하고 연초 1분기는 미국 쪽에서는 대량의 국채가 발행이 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변화가 가시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어떤 변화를 인상적으로 주려고 한다면 4분기와 1분기가 딱 적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4분기 때 변화가 일부 나타났었던 것이고 1분기에도 그게 내년 1분기에도 이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번에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급격한 테이퍼링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거. 지난주에 제가 2022년도 회계연도가 재정 적자 규모가 약간 줄어들지만 그래도 계속 유지가 된다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동성 공급이 줄어들긴 하겠지만 충격이 올 정도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나타나는 자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확인을 과정을 거치고 향후 전략에 우리가 참고만 하면 됩니다. 특히나 아까 말씀을 드렸던 그 성장 지표 아틀란타 페드의 GDP 나오는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가져오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1.2% 지난번까지 말씀을 드렸던 게 또 0.5로 낮아지고 있거든요. 3분기 성장률이요. 이렇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테이퍼링 제대로 할 수 있을지나 걱정이 될 정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테이퍼링 너무 걱정하지 말자. 이미 예고돼 있었고 향후에 확정되는 것만 확인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내일 밤에 21년불 미국 5년물 190억 불의 5년물 팁스 발행이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조심하고 내일까지는요. 그리고 27일에 BOJ 통화정책회의 있고 28일에 ECB 회의 있습니다. 그게 11월 2, 3일에 있는 FOMC 회의하고 연결이 되는데 FOMC 회의 전에 페드에 어느 정도 정책 결정에 얼마나 룸을 만들지 또 달러 흐름에 어느 정도 여유를 줄지에 대해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통화정책 회의 시즌이 다음 주에 들어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통화정책 회의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시장은 어떻게 보면 조정이 깊어지기보다는 좀 약간의 눈치 보기가 이어지고 만약에 조정이 깊어지면은 11월의 변화를 좀 기다리면서 기회를 좀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너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SBM의 김영진 대표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또 잠시 후에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까지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